네, 지구 위에 돈 되는 모든 이야기 글로벌 투자 생활 명민준입니다. 자, 오늘은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하늘을 나는 취미로 시작한 이것, 이제는 산업 현장도 전쟁터도 이 친구 없이는 상상하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장난감처럼 등장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전략 자산으로 급부상한 오늘의 글투템, 먼저 3단 퀴즈로 함께 비행해 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하늘에서 식료품을 받아볼 수 있다. O, X. 먼 나라의 전장을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조정해서 공격할 수 있다. O, X. 다음 중 실제 월가에서 ETF에 편입된 산업군은 자, 3단 퀴즈와 함께 먼저 비행해본 오늘의 글투템은요. 하늘을 누비면서 전장의 판을 바꾸고 산업 현장을 혁신하면서 이제는 투자 포트폴리오에까지 들어오는 전략 자산, 바로 하늘 위에 신은 당장 드론입니다. 자, 드론과 미사일, 방산 전략까지 이 분야라면 24시간 동안 풀타임 브리핑이 가능한 철통 방어가 가능한 분이죠. 오늘은 디펜스 타임즈 안승범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일단 뭐 드론 하니까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장난감으로 이렇게 갖고 놀아서 윙 이렇게 조그맣게 막 돌아다니던 요거는 뭐 용산이나 서울역 이런 데서 이렇게 조그맣게 팔고 길거리에서 네.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완전 혁신의 전략 자산이 돼버렸는데 이 대변화는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규정을 딱 짓는 게 네. 그 RC 있죠, RC. 그거 말씀하신 건데 그게 정확히 아주 표현이 맞는 게 그쪽 분야예요. 이게 우리가 기존에 알던 뭐 UAV, 그러니까 무인 정찰기라고 이제 하는 분야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는 또 사실 그 안에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같은 분야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안에서 이렇게 파생되는 게 있는데 네. 그리고 사실상 자폭 드론에 특화돼 있고. RC 이렇게 조종하는 거.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영상, 유튜브 여러 나라 걸 보면 특히 우크라이나 걸 보면 이제 그거를 조종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차나 장갑차고 가서 이제 들이박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저는 처음 접했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게 RC에 가까운 무기구나. 기존의 UAV가 아니구나. 미국 주도, 이스라엘 주도의 UAV 개념이 아니다. 네. 이건 다른 거다. 그리고 작고. 그다음에 이제 이 콥터라고 해서 이렇게 추진체가. 프로펠러 있잖아요. 예. 그리고 기본 개념에 우리 뭐 항공기, 유인이든 무인 항공기든 달라요, 개념이. 그래서 이게 RC 쪽에 더 가깝고, 그다음에 여기서 좀 더 이 비행체를 크게 만든 게 바로 UAM,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 그 RC 드론을 크게 만들면. 사람이 탈 수 있는 아주 좀 크게 아주 규격이 네. 크고 비행이 좀 더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안전성을 이제 담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거는 이제 제대로 확보가 안 돼 있고. 그러면 개념 정리부터 먼저 하고 간다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 드론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그 비행기 형태의 UAV 그것도 드론이라고 불리기는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다 통칭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합해버리는 거예요. 그 통칭은 어디서 자꾸 합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 이게 말하는 사용자나 이게 기사를 쓰는 입장에서는 그게 편한가 보다 싶을 정도로 묶어버리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제 이 역사 유래를 살펴보니까 그 이미 그 60년대부터 이제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이제 RPV라고. 예. 이거는 이제 베트남전 당시 이제 미군이 북베트남이나 이제 중국 지역, 중국의 하이난도 쪽에 접해 있죠. 예. 거기를 이제 감시 정찰을 하거나 아니면 방공망을 이제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미 60년대 그런 이제 무인 항공기는 존재를 했고 미국 주도로. 그러다가 70년대 이제 지나고 80년대 이스라엘이 또 이제 여기에 뛰어들어서 지금의 이제 그 UAV라고 하는. 그러니까 암살 드론이라고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암살 드론을 하는 거는 암살 UAV. 그 이란을 상대로 이제 여러 차례 뭐 성공을 많이 시켰지 않습니까? 그 탑재한 그 미사일로. 근데 지금의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우크라이나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폭 드론이 콥타. 대체적으로 홉타 방식으로 해서 수리탄이나 이제 박격포타 같은 거 떨구는 거. 물론 정밀 조준 해야 된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이게 같은 적은 아닌데 세세하게 보면은 분류가 되는데
왜 이걸 한 번에 그냥 뭐 그러니까 귀찮은가? 그냥 드론이라고 통칭해 버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저도 이제 언론 기사나 뭐 컨텐츠나 이런 거 보면 사실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비행기 모형에 사람만 안 타 있는 건데 그것도 드론이라고 부르고 네. 또 날아다니면서 윙 소리 내면서 날아다니는 것도 그것도 드론이라고 부르고. 근데 원래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자면 분류가 돼야 하지만 지금 약간 사람들이 혼용해서 쓰고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러 차례 강조를 이제 하고 다니는 게 네. 이거부터 좀 분리해서 얘기하자. 아, 엄밀하게 좀 다르다. 네. 그 안에서 마치 전차, 자주포가 다르듯이 그런 것처럼 다르다. 이게 다 전쟁 무기가 됐지만은 그리고 이제 또 이게 22년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가 그냥 방송용 촬영하는 그 용도로 네.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해서 많이 이제 진입을 했죠. 공중에서 촬영하는 걸로. 뭐 지금이 아주 흔하게 그래서 뭐 어떤 특정 그 TV 그 영상을 보면은 출연자가 있는데 저 위에서 이렇게 빙빙 돈다든지. 네. 그거는 이제 기억을 해보니까 한 20년 전에 이미 들어와 있더라고요. 실제로 전장에서 쓰이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드론에다가 폭탄만 달아요? 아니면은 거기에 뭐 총까지 뭐 이런 것도 달고 그러나요? 아니면 폭탄만 달아서 그냥 가는 식으로 하는 근데 건가요? 우리가 접하고 이제 흔하게 접하는 거는 유튜브 영상에서 그쪽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보여주는데 찍어서 성공한 사례만 네. 그냥 이렇게 떨어뜨린 수리탄 개념. 그다음에 이제 박격포탄이 이제 공중에서 투발해서 이제 그 신관이 작용할 수 있도록 뇌관이 그런 개념이 좀 대세가 이제 대표적이고 대한민국에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소총 드론은 더 신경을 쓰고 있고 소총 드론? 소총이 장착돼서 공중에서 콥터가 올라가서 쏠 수 있고. 아, 그러면 그 총알은 어마무지하게 계속 들어갈 텐데 그 총알은 계속해서 어떻게 공수를 해요? 아무래도 뭐 탄창 그 30발 기준하면은 급할 때 쏘고서 이제 내려와서 다시 또 재장전을 시킨다. 재장전 시키는 예. 식으로. 근데 이제 다행히도 뭐 대한민국에서는 방위사업청에서 현재 7월 현재 예. 그거를 사업화 시키겠다고. 그동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많이 지켜보고 있다가 예. 이제 실용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뭐 사업 뭐 입찰 공고 냈어요. 이제 응모를 해라. 네. 이제 사줄 테니까.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 자폭 드론을 이제 하겠다 해서 3가지 종류로 지금 이번 달에 이제 제안을 했어요. 네. 사업화해서 장비를 시키겠다. 우리 국군에. 음. 그래서 이제서야 이제 진입하고 있고 그 미국도 미 국방성이 이제 이번에 발표한 게 며칠 안 됐는데 역시 자기들도 우크라이나처럼 이제 하겠다. 급한대로 한 1000여 대를 장만을 하겠다. 네. 그래서 한 3년 넘게 3년 넘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많이 지켜본 거죠. 대한민국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전통적인 무기 강국들은 지켜보다가 이제 이게 또 하나의 무기의 장르이기 때문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그 진입을 한 건데, 근데 이게 전통적인 무기 강국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핵심 무기 체계가 전투기, 보다 미사일 종류, 온갖 미사일 종류 비싼 거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기에 대해서 아쉬울 게 없는데 이거는 또 값비싸게 운영하는 거에 비례해서 값싸게 뭐 하이로 믹스 개념으로 필요가 있긴 하겠다라는 걸 느낀 거네요. 예. 그럼 실제로 이 지금 무인 전투기, 그러니까 뭐 드론을 통칭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전장에서 실제로 쓰여야겠다 그리고 쓰인다라는 개념 자체는 굉장히 최근에 들어왔다고 봐야겠네요. 아무래도 뭐 1982년 그 이스라엘군이 그 백화 계곡 전투할 때 정찰용 그 UAV를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면서 그리고 이제 미군은 1991년 걸프 전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공격용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포병 관측용이나 정찰용 쪽에 특화돼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2003년도 이라크 전 때부터 이제 암살 UAV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용이 된 거죠. 그래서 한 대테러 전쟁 20년 기간 동안 잘 썼고 최근에도 이제 뭐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뭐 주요 인물들 암살할 때도 쓰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과 미국이 잘하는 걸로 이제 아주 돼 있죠. 실전에서.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자폭 드론, 콥타 중심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특화된 거고. 보통 이제 튀르키예 뭐 UAV를 얘기하는데 거기는 이제 이스라엘 쪽의 그 스타일의 큰 거예요. 큰 거, 비행체예요. 그쪽이 더 가깝죠. 그쪽에 이제 뭐 자국 내에서 개발을 잘해서 수출을 했는데 이게 좀 비행체 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도 격추가 잘 되더라. 그래서 이게 실전 사용을 이제 쭉 해보니까 뭐 러시아군이나 우크라이나군이나 작은 게 격추를 탐지도 어렵고 이걸 주력으로 하자. 작은 것 쪽으로. 격추도 힘들고. 예. 근데 이제 장거리 비행을 좀 해야 될 경우, 좀 뭐 폭장량을 좀 더 많이 실어야 될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UAV를 또 혼용해 사용하고 있고 이번에 이스라엘, 이란 또 마찬가지로 서로 이제 그걸 혼용해서 사용했는데 이란군이 더 많이 썼죠. 뭐 거슬러 올라오면 베트남 때 RPV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최초로 이 무인화된 그 자폭 개념의 무인 비행체가
이 지구상의 전쟁에서 처음 이게 도입된 게 네. 2차 세계대전. 나치 독일이. 그때요? 예, 나치 독일이. 그때 이런 게 처음 쓰였어요? 예. 개발이 그때 됐고 우리 한반도에서 6.25 전쟁 때 미군이 전투기 이제 퇴역한 전투기 프로펠러 전투기를 무기나 이제 자폭으로 개조해서 그러니까 이미 이 리모트 컨트롤이라는 개념은 오래됐죠 역사가. 네. 다른 그 과학 문명 발전된 시기와 비슷하게 이제 똑같이 이제 출발했는데 무기로 이제 좀 처음 써본 거는 뭐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 독일군 그다음에 이제 미군이 한반도 6.25 전쟁 때. 사실 저희는 이제 언론에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이제 드론의 활용성을 처음 이제 대중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게 최근 나온 건가 싶은데 2차 대전 때도 시도가 있기는 있었네요, 실제로. 그러니까 무인화된 그 무기 체계로서는 그건 크죠. 왜냐면 6.25 전쟁 때 한반도에 쓴 거, 미군이 쓴 거는 이제 2차 대전 때 일본군을 상대로 공중전을 벌였던 그 네. 헬캣이라는 전투기가 있어요. 함재기. 헬캣. 예, 그거를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구형화돼서 구식화돼서 더 이상 운영하기는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이걸 무인화시켜서 가서 자폭을 시키자. 북한의 특정 지역에 뭐 터널, 네. 뭐 주요 그 이제 장소가 있으면 거기다 자폭을 시키고.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미. 그래서 이게 괜찮네 했는데 50년대를 지나고 나서 60년대에는 이제 이걸 제트화 이제 뭐 시켜가지고 북베트남하고 이제 중국의 하이난도 쪽으로 정찰을 시켜버려. 근데 그때 괜찮네 싶었는데 더 지금처럼 확 발전되지 않는 거는 어떤 기술이 미비하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뭐 이런 좀 제한된 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통신이나 그렇죠. 뭐 AI나 배터리 뭐 이런 쪽으로 좀 미비했다고 봐야 되나요? 배터리 개념은 지금 콥타 쪽에서도 딱 맞는 거고 네. 이거는 이제 비행체 그 추진체가 이제 따로 프로펠러나 제트 엔진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자체 이렇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쪽 아니고 이제 그 통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컨트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정 부분 거리가 벗어나면 잘 안 된다든지 이제 이미 그때부터 그거를 이제 60년대부터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되다가 그럼 다시 이거를 프로펠러 좀 속도가 느린 걸로 빠른 네. 것보다 느린 걸로 해보자는 게 이제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제 처음 실전 그 투입한 게 82년 그 베카게오 그러니까 지금의 그 다시 재건한다는 시리아 시리아 상대로 이제 공중전이나 이제 지상 타격을 할 때 그래서 그걸 또 이제 미국이 보고서 쓸만하다 해가지고 이제 91년대 걸프전 때 그 함포 사격하면 어디 위치에 제대로 떨어지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유인기로 하면은 좀 위험하니까 네. 방공망이 살아 있으면은 근데 포탄이 날라오는 것 때문에 이제 이게 부닥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무인기로 한번 이렇게 이스라엘제를 도입을 해서 그래서 바로 이제 그 걸프전이 일단 끝나고 나서 주한미군에 급히 이거를 전개해서 보여주고 북한한테 이제 압박을 하는 그게 제 기호로는 92년도에 92년. 한미 연합 훈련 때. 역사가 되게 오래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드론을 이제 산업적으로 저희가 좀 알아보고 싶으니까 실제로 이거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도 쓰임이 굉장히 많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전장에서만 봤을 때 이 드론이라는 거의 장점은 최대 장점은 가성비입니까? 그냥 뭐 탄약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탄약. 소모성이 무척 많은 일회성. 네. 그래서 전 뭐 전부터 개인적으로 이건 탄약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그냥 뭐 다 이렇게 뭉클어뜨려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탄약이라는 개념으로 생각 안 하고. 근데 이스라엘, 이란 그 항공전을 이번에 이제 보면은 어디가 더 가성비가 좋고 반복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뭔가.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전투기를 아주 잘 운영하는 이스라엘군이 지금 가성비가 높은 거고 이 우크라이나군은 계속 이게 탄약 개념이니까 가서 떨구고 그리고 뭐 이게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게 네. 아니면 갖다 들여박아야 되는 거. 네. 다시 그러니까 회수해 사용하더라도 그게 이제 한계가 있는 물건이고 가성비가.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에 특화돼 있고 다만 이제 좀 이 최근에 그 태국하고 이제 캄보디아 사태를 보니까 네. 태국군이 어떻게 진지 이렇게 뚫려 있는데 그 상공 가서 이렇게 떨구더라고. 영상을 보니까 태국군도 이거를 왜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저기는 그래도 군사 강국에는 안 들어가는데 그냥 뭐 중견국 이하인데 캄보디아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네. 근데 벌써 저걸 사용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딱 보니까 이거는 화력이 부족한 나라들 그러니까 군사 전력이 파괴력이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좀 더 제한되어 있는 국가들의 그러니까 소위 뭐 빈자의 무기 그래서 저는 이걸 마치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때 자폭하는 그 반군들이 이제 그런 무기로 보고 있어요. 근데 빈자의 무기라고 하는데 빈자들이 엄청 잘 쓰는 게 노출되는 거 보면은 확실히 그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성비가 그래도 약간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미사일 하나 개발해가지고 그거 이렇게 기술 받고 그러느니
이거 뭐 천대 만대 개발해가지고 그냥 갖다가 들이박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에요? 그냥 일시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를 이제 여러 종류의 영화를 보시면은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UAV에 관련된 영화가 있고 암살 그 UAV 네. 뭐 한 서너 편 되죠, 유명한 영화가.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자폭 개념, 막 때로 막 그냥 뭐 새같이 막 때로 날려 들어와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네. 그것도 헐리우드 영화에 무슨 뭐 미국의 대통령 뭐 관련된 영화가 있었어요. 막 한꺼번에 쏴가지고. 그래서 그게 영화를 보면서 놀랐는데 그게 결국 우크라이나 아군이 러시아 내부 들어가서 트럭에 싣고 들어갔잖아요. 그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상대방을 뭐 여러 가지 사기 측면이나 일시적인 타격용으로는 이게 효과가 있다. 근데 전쟁이라는 게 전략 전쟁이 있고 전술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속적으로 해서 이겨야 되잖아요. 네. 근데 러시아군이 지금 뭐 이렇게 피해는 많아도 영상에서 보면 피해는 무척 많은 것 같은데 그 전차가 많이 파괴되고 장갑차나. 근데 계속 싸우잖아요. 그냥 갈아 넣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규모가 워낙 나라가 아니면 그 여러 가지 배경이 크니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와 또 다른 얘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반군이나 테러 단체에서 결국 일시적으로 충격을 주지만은 네. 결국 뭐 미국이나 러시아가 그게 완전히 물러나거나 나라가 소멸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타격 요법으로서는 아주 유효하다. 유효하다. 네. 빈자의 무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뭐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데 맞습니다. 북한은 지금 말씀하신 자폭 드론 요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 혹은 도입했다는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일반 뉴스를 이렇게 보시면은 뭐 스틸 사진, 영상도 그렇고 보시면은 북한의 그 보도문을 보면은 그대로 이제 해석을 잘 하시면은 똑같아요. 남북한이 이제 경쟁을 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자폭 드론을 공장을 이제 설립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고 있는 러시아제, 뭐 네. 이란제 그 기술들을 바로 받아서 공장에서 만들어내겠다. 대량 생산 배치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 한반도에서 대한민국한테 위협이 되는 시점은 뭐 2028년 빠르면은 아니면 30년대, 20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북한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자폭 드론을 다 이제 보내올 수 있죠. 네. 근데 그거를 수도권을 보내면 이제 이게 뭐 전면지 될 수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서로 리스크가 있으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네. 뭐 백령도에 이제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보냈는데 아. 백령도에 주둔한 해병대에 좀 이렇게 외곽지대 네. 좀 허술한 지역에 가서 그냥 뻥 터트려서 불나게 한다든지 뭐 그런 시도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의 어떤 위협은 시작이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도입을 하고 있고 네. 아마 이제 법이 개정되면 모르겠는데 대기업, 방산업체 대기업에서 이걸 진입을 하면은 이게 이제 본격적인 남북한 경쟁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요. 이 한반도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기업이 가능성을 가지고 여기 뛰어들지는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고 네. 일단 산업 쪽으로 조금만 눈을 더 돌려볼게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드론이라는 거, 통칭적으로 드론. 요거는 어느 국가가 1, 2, 3등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네. 그 이제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제 좀 자료를 뒤져보니까 네. 흔하게 쉽게 걸리는 회사가 중국의 DG사. 아, DJI. 일본의 자료도 좀 입수해서 급하게 봤거든요. 네. 거기서도 DG사가 아주 그냥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여기에 DJI, 저도 10년 전에 이거 오래됐죠. 촬영용으로 사가지고 그때 엄청 비싸게 주고 샀어요. 한 200만 원 주고 샀는데. 이거의 장점은 뭐예요? DJI의? 아무래도 가성비겠죠. 획득 비용, 뭐 운영하기 쉽다든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싫은데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실이. 네.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더욱이 일본에서도 이게 아주 대세로 딱 표준 그 장비로 등장이 이제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불과 며칠 전에. 네. 아니 난 일본 자사 제품이 있을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중국산 이거는 이제 좀 민수형이죠. 현재 뭐 중국 거는 자폭 개념보다는 촬영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용도로 쓰는 산업용으로도 쓰고 네. 그런 용도로서는 좀 상당히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잘 팔리고 아직까지는 자기들이 자리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1, 2, 3등 정할 필요도 없이 그냥 중국의 DJI가 그냥 싹 쓸고 있다?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드론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DJI가 지금은 아예 그냥 독보적인 원탑이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미국 하원에서는 이 중국 DJI의 신형 드론은 미국 내에서 못 쓰게 하는 법안이 좀 통과됐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 겉보기에는 사실 민간용이긴 하지만 이게 군사용으로 조금만 바꿔도 그냥 쓰일 수 있고 안 바꿔도 이 데이터 자체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면 미국의 모든 정보와 지형들과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된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미국이 그런 주장을 하는 거에는 근거가 있습니까?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중국이나 대만인들, 특히 중국 사람들이 네. 부산의 해작사, 용호동 해작사에 그 함정들이 다 이제 정박하고 있는 뭐 미군 함정도 들어오고 거기를 이제 뭐 여러 차례 정찰을 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네. 그냥 단순 뭐 이렇게 스마트폰 촬영하는 게 아니라 날리기도 하고, 띄워가지고. 예, 뭐 국정원도 그렇고, 뭐 제주도도 그렇고, 공항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전 조사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폭 드론, 그러니까 양안 전쟁, 대만과 중국이 전쟁을 했을 때 시작이 됐을 때 여기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 기지를 이런 자폭 드론, 함정들 들어오는 함정들, 미군 함정을 상대로 파괴를 해야 되겠다, 피해를 줘야 되겠다. 그러면 사전에 정보를 이제 거기 지형 지물이 어떻고, 뭐 환경이 어떻고, 어느 지역에서 이거를 띄우면은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나, 각도. 그 사전에 이제 뭐 관광객으로 이제 위장해서 충분히 그걸 정찰을 다 데이터를 뽑을 수 있죠. 모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이제 전송을 이제 실시간으로 할 수 있고, 네. 뭐 바로 이제 귀국 안 해도. 그리고 이제 이런 사례가 정보가 이런 중요한 게 태평양 전쟁, 진주만 기습 이제 영화 이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네. 사전에 그 일본인들이 그 민간인 위장에 들어와서 사전 그 항구 정찰을 다 그렇게 했어요. 그걸 다 이제 그 당시에 다 이렇게 데이터화해서 보냈겠지만은 이제 그런 개념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콥터 중심의 드론을 활용해서 사전 정보, 유사시에 어떻게 여기를 파괴를 할 건지, 어느 정도의 파괴력 있는 뭐 폭탄을 장착을 할 건지, 네. 얼마 이제 잠입을 할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관광객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일정 부분 여기서 뭔가 조달을 해서 만들 수도 있고, 네. 급적 폭탄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뭐 이라크, 아프간에서 나왔듯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상당히 잠재적으로 이제 위협이 되고 위험성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라고 있는 거죠. 뭐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뭐 여러 가지 편리성이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뭐 TV보다나 여러 가지 보도에서 보면은 좋은 점, 장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다들 아시는 거고. 뭐 이런 중소형 민간 업체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대형 기업들의 존재감은 잘 안 보이고 있다라는 게 현실입니까? 다만 이제 국내 방산업체, 10대 방산업체로 이제 규정을 지면은 그 풍산, 네. 그다음에 LIG 넥스원이 지금 선두에 서 있죠. 이쪽 분야에서. 그러니까 자폭 드론 개념으로. 그러면 먼저 풍산 그 업체는 소위 그 투바라는 그 폭탄 쪽으로 네. 개발을 이제 한 뭐 5년 이상 잘 해왔어요. 근데 이걸 이제 다 테스트하고 다 우리 한국군 규격에 맞게 작전 요구에 맞게 확인한 다음에 대량으로 도입을 해줘야죠. 북한이 이제 공장 차리고 있으니까. 그건 파괴 스타일이고, 네. LIG 넥스원에서 하는 거는 아예 갖다 들이박는 비행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뭐 여러 전시장에서 보면은 꼭 공개를 하는데, 네. 그건 이제 비행체 중심으로. 그래서 국내 이제 대표적인 방사업체들 중에 2개 업체가 선두에 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UAV, 비행체, 네. 뭐 무인 비행체. 비행기 같이 생긴. 예, 그거는 이제 대한항공 방산사업부에서 대한항공도 방산산업부가 있습니까? 있어요. 예. 그 뭐 여담이지만은 그 대한민국 최초의 네. 소위 뭐 조립 전투기예요. 네. 단순 조립, 면허 생산, 영어로 해서 라이센스. 그거를 처음 했던 게 대한항공 방산사업부가 1982년도 9월달에 내놓은 게. 그래요. 그게 바로 이제 KF-5 전투기, 지금 수원 비행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최초의 단순 조립이지만은 그걸 만든 업체가 대한항공의 방위 사업, 그러니까 항공우주사업부. 지금이야 이제 좀 미약하지만 그래서 특화시킨 게 그런 UAV 쪽으로 그 국방과학연구소하고 이제 같이 이제 해가지고 물건을 이제 내놨는데 이게 너무 이제 시간을 많이 지체했고, 네. 그다음에 군의 작전 요구에 좀 뭐 미진한 것도 있었고. 네. 그런데 어쨌든 뭐 이거를 사줘야 되고 우리 방위사업청에서는 그래서 공군에 지금 납품을 이제 앞두고 있어요. 그거는 큰 비행체예요. 그리고 고도를 중고도 상당히 높이 올라가요. 그래서 북한 지역을 이제 뭐 거의 24시간 준하는 시간에 감시를 할 수도 있다든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무장 날개에 파이론, 무장 장착대를 달고 무장 미사일을 달면 이제 암살 드론이 이제 그 소위 UAV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입이 좀 그런 면에서는 늦어요 우리가. 튀르키예가 또 앞섰고 이 좀 선진국이 아닌 중진국에서는 튀르키예가 되게 빨랐던 거고, 그리고 튀르키예 옆에 있는 이란이 또 그걸 특화시킨 거고, 그쪽 지역이. 우리나라는 왜 이게 늦어요? 그 괴리는 뭐예요? 일반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이게 산업적으로 굉장히 성장한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기술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늦다는 거는 무언가 괴리의 그 핵심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군사용어로 이제 보면은 상당히 보수적인 거죠. 기존의 타격 체계가 뭐 전투기나 미사일이나 각종 뭐 화력들이 있는데 포도 그렇고 뭐 자주포 K9도 있고 하니까 필요성을 기존에 이렇게 딱 완비해 놓고 휴전선을 앞두고 언제든지 뭐 사격할 수 있는 체제를 딱 굳혀놨으니까 이건 마치 무슨 모기 같은 와가지고 문을 이렇게 따끔따끔 막 그런 가서
그렇게 크게 특정 목표 하나하나 다 파괴하려면 골 아프다는 거죠. 한 번에 붙는 게 선호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좀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충분하다고 시스템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고. 그러니까 이게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하고 이스라엘 이란 전쟁하고 상당히 대비가 되는 게 우리의 그 군사 화력은 이스라엘군에 딱 아주 가까워요. 특히 공군 전투기 전력이 거의 사실상 똑같아요. 네.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정밀 유도폭탄, 네네. 뭐 레이저 유도폭탄이라든지 GPS 유도폭탄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추한 거는 한국군이.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두 개 지역의 전쟁을 보면서 아, 우리 이스라엘군과 참 돼 있구나. 근데 물론 이제 지상군은 모르겠는데 항공 전력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하고 거의 비슷하다. 근데 우크라이나 쪽은 이 자폭 드론 그쪽에 완전히 특화돼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산업의 성장과 투자 개념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어때요? 지금 전반적으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드론 그리고 뭐 무인 비행기 이쪽으로 아, 나 저쪽 성장할 것 같은데 투자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좀 유망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국내 업체에서는 많지는 않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의 대표적인 그 UAV 회사인 세계적인 제너럴 아토믹스하고 손을 잡고 그들의 아주 대표적인 그 무인기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네. 가져와서 그래서 우리 군에 납품을 하고자 하는 특히 해군에다가 그래서 본격화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서 유망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UAV인데 뭐 자폭되는 개념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후발주자인데 대한항공이나 이제 뭐 카이가 못했던 부분을 이제 좀 비집고 들어와서 틈새를 이제 벌려서 자기들이 이제 하겠다, 먹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유망하다. 오히려 이제 이 무인기 체계에서는 카이보다는 좀 앞선다. 네. 진입하는 속도가. 한국 대표적인 방산 ETF 보면은 플러스 우주항공 and UAM 여기에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들어가 있고 네. 한국항공우주, AP 위성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고 네. 또 K방산 우주항공 이쪽에 타이거 쪽을 봐도 현대로템이랑 인텔리안테크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애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고 들어가 있는 나머지 종목들 특히 카이나 AP 위성, 뭐 인텔리안테크, 현대로템 얘네들은 어떻습니까? 이 중에서 눈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게 현대로템. 현대로템. 지상 그 무인 체계. 네. 이게 상당히 시장이 큰데 이제 시작을 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하고 이제 경쟁을 이제 했는데 기술력은 현대로템이 좀 앞선다는 얘기가 이제 평가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그 육군의 주력 전차 중에 하나인 K1 전차를 무인화시키는데 이제 앞에 그걸 ADD 국방과학연구소 같이 해서 거의 성공적으로 이제 수행을 하고 있어요. 연구 개발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큰 뭐 무인체 전차를 무인화시키고 그다음에 작은 이제 정찰 수색 차량. 그러니까 이건 지상 물건인데 네. 이 부분에서 앞서기 때문에 이 좀 특화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카이는 오히려 조금 밀리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주식적으로 따지면은 네. 현대로템이 그 전차 2차 계약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올라가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3차, 4차가 또 남아 있고. 그래서 차라리 이제 무인화도 지금 상당히 주력 상품을 생각해요. 이 폴란드 수출, 전차 수출뿐만 아니라 네. 이 무인화도 상당히 뭐 비중이 50% 정도 잡고 있더라고. 중요한 사업으로. 물론 이제 철도도 하는데 오히려 철도 분야를 조금 줄이면서 무인화 쪽에 더 비중을 크게 두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뭐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다.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네. 다른 것도 잘하지만은 이 무인기 UAV 쪽에 뭔가 좀 돈 좀 벌어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다. 네, 노력을 이제 하더라. 그럼 마지막으로 이 ETF 중에서 플러스 글로벌 방산 쪽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요즘에 시청자분들이 더 많이 공부하시고 더 많이 네, 잘하시니까 네, 맞습니다. 유럽 쪽에 라인메탈, 네. 뭐 탈레스, 네. 미국 쪽에 뭐 로키드 마틴 네. 이런 기업 중에는 좀 눈여겨 보시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로키드 마틴이나 노스롭 그라마는 전통적인 군산 복합체. 뭐 1950년대부터 그렇게 해서 발전하고 네. 해외 수출 중심으로 그다음에 큰 무기들 그리고 이런 작은 무기의 어떤 매출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저게 얼마 남겠어. 그래서 그런 게 있죠. 마진 큰 것들. 네, 마진 큰 것들. 똑같아요. 이 군사 화력을 한 번에 들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소홀히 하고 있죠. 투자라든지 관심을 다른 업체에 비해서는 좀 소홀히 하고 있는데 자본이 아직은 있다 싶으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소위 지금 이제 유망하게 크는 미국의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매입을 하는 거죠. 사버리 아예 그냥 데려오는 거죠. M&A 전략으로. 네, 아예 그 파트를 디비전을 그러니까 데려와서 자기 디비전화 시키면 되고. 그게 미국의 어떤 그 군산 복합체가 이렇게 자라온 게 이제 그런 통폐합.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들 업체들이 그거를 이제 무인기 업체들을 다 사지 않을까.
그래요? 예,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어. 그러니까 그 얘기들은 뭐 안 하시는데 그냥 지지부진하다.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업체들이 뭐 지지부진하다 하는데 결국엔 때를 노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록히드 마틴이나 보잉에서 또 안 팔리는 물건, 안 되는 물건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록히드 마틴하고 보잉이 손잡고 내놓은 게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 공격 헬기. 예, 이건 이제 이 비행체, 아파치 가디언의 비행체는 보잉에서 만들면은 네. 거기에 들어가는 센서, 전자장비들은 또 록히드 마틴이 특화해서 같이 납품해서 완성이 되니까. 근데 지금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공격 헬기가 이제 저무는 하나의 무기 쪽에서 장르 쪽에서 저무는 쪽이고 대신 콥터 이쪽으로 자폭 드론이 네네.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잉사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앞으로 유망하지 않으니까 그동안에 발주받은 미국군한테 발주받은 거 해외에 수주받은 거를 어느 정도 몇 년 뒤에 끝난다. 네. 그럼 대비를 해야죠. 그 공장이 이제 그 애리조나 메사 그 사막 지역에 있는데 네. 가보니까 그 공장이 이제 존폐의 위기에 서 있는 거를 지금부터 이거를 이제 변신을 시키려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수롭게 이 산업의 재편에 대해서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 헬기 아파치 시대가 점점 저무는 거는 인정하는 분위기고 그러면은 이거를 대체를 뭘로 할 거냐 했을 때 이제 작은 유망한 그런 중소의 네, 방산 기업들 특히 이제 UAV 뭐 이런 쪽으로도 또 많이 살 거다. 그런 회사들이 이제 좀 비싸게 부리긴 하겠죠. 음, 근데 어쨌든 적정 가격에 맞으면 결국에는 뭐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살 수 있다. 해서 하나의 자기들 자회사로 그러니까 변신을 하는 거죠. 저 그 애리조나 메사 공장이 걱정이 되더라고. 네. 그 아파치 하나만 만들고 있는데 공장은 되게 크거든요. 그 부지가. 저 거기에 근무하는 이제 종업원들이 있고 근로자들이 네. 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다 가면 그냥 다 자르면 되는 일이 아닌데 그쪽 지역 경쟁인데 뭐 미국이지만은 뭐 남의 나라 걱정해 줄 필요 없다고 하지만은 거기는 이제 몇 번 출장 가면서 느낀 게 최근에 뉴스를 접하면서 네. 저런 거를 이런 쪽으로 대체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요거 좀 꿀팁을 주시면 어때요? 이제 대표님이 네.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군사 무기나 이런 흐름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보고 싶으실 텐데 어디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왕이면 이제 방산업체나 민수업체라도 이렇게 이런 걸 겸하고 있는 민수 제품이나 군용 제품을 겸하고 있는 업체, 같이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저기죠 안정적이죠.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어요? 뭐 LIG 넥슨도 거기 들어갈 수 LIG 있고, 넥슨. 예, 여러 가지 겸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하나 시스템도 겸하고 있는 분야가 또 많고. 그래서 전통적인 이제 방산업체들의 이제 품목들을 다 보셔야 되지. 네. 그러면 이제 그러한 정보는 이제 인터넷에서 드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방산 제시회 때 만나보고 이제 뭐 카talog도 받고 브로셔도 받고 얘기도 해보면 이제 네. 어떤 판단이 쓰죠. 개인적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 언론에 이렇게 의존해서 이렇게 방향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것보다는 네. 자기 스스로 공부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충분히 요즘 같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큰 업체들이 아무래도 이제 부서를 옆에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를 좀 안정성 있고 안전하다. 드론 관련된 미국 대표 ETF도 있는데요. 뭐 ETF명은 UAV 이런 것도 있고요. ITA, PPA, ARKX 이렇게 해서 드론 특화된 테마, 항공우주, 방산, 위성 이쪽의 테마로 구성된 ETF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앞으로의 드론의 미래, 드론은 어디까지 갈까? 그런 부분에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뭐 콥터 중심의 자폭 드론은 지금 뭐 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량 운영 살상용으로 이제 등장을 했고 네. 대량 발사도 하고 트럭에 싣고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제 이 UAV 분야에서 이제 드디어 제트화를 본격화 시킨다는 이게 속도가 이제 나는 거죠. 스텔스 성능 가미하고 그러니까 과연 이게 미국 중심으로 이제 지금 발전 성장을 이제 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데 네. 이건 또 다른 이제 전쟁 양상을 이제 보여줄 거예요. 그것도 저쪽에 우크라이나 그쪽보다는 뭐 이스라엘 쪽보다는 이 동북아 양안 전쟁, 특히 이제 일본 옆에 한반도. 그래서 이 고속화된 이 제트화된 스텔스 이 UAV가 새로운 전쟁의 이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저도 뭐 상상하기 쉽지가 않아요. 자폭 드론이나 이런 쪽보다는 UAV로 성장성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시대가 열릴 그러니까 것이다. 파괴력이 오히려 한 번에 더 크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뭐 수리탄이나 뭐 박격포탄 이런 뭐 폭발물을 이제 투발하는 그런 제한적이잖아요. 한 네. 기업, 뭐 전차 한 대 이런 거잖아요. 그 여러 대를 띄워서 다 통제를 해야 되는 좀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성공하는 것도 있고 실패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영상을 보는 거는 성공한 사례만 모아서 계속 보여주는 거 홍보하는 거예요. 자기들 유튜브에서. 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잘하고 있다. 러시아하고는 막고 있다. 근데 실제 다른 보도를 보면은 또 어느 일부 지역은 또 점령당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전쟁에서 이렇게 우세가 없다는 거죠. 영상을 다 믿으면 또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선별해서 봐야 되는데
그다음에 재방송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 아, 그래요? 짜깁기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많이 지금 이제 좀 빠져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전쟁터의 무기가 이제는 포트폴리오의 무기가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의 글투템 드론의 모든 것을 아주 날카롭고 밀도 있게 풀어주신 디펜스 타임즈 안승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